오늘 국민학교 부모교육으로 우리에게 절망할 권리가 없다, 공정하다는 착각 도건 책 안내 나갔었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신 김유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읽어오신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그 파란 책은 샌델리오스 책인가요? 네. 샌델리오스 책이랑 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고맙습니다. 누가 한번 첫 질문을 예. 주실까요? 예. 미리 취합된 질문 하나 먼저 그럴까요? 드리고 취합된 게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그래요. 예. 오늘 같이 저희 부모교육 교재로 선택된 책이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습니다인데 책 제목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절망하다라는 말과 권리라는 말이 서로 좀 어울리지는 않는 표현인데 그렇죠. 책 제목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그래요?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절망할 권리라는 말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문학 선생이라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논리적인 표현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 책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드릴 말이 없는 게 원래 제가 그 책 제목으로 제가 써서 보낸 것은 그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쓴 제목은 환멸의 시대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다른 말로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환멸이죠.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로 특히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느낀 느낌을 그게 그때까지 이야기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환멸이에요.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가능한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희망들을 가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국민들이 그 많은 표를 몰아주고 국회의석을 180석을 주고 지방정권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오연호 씨라고 오마이뉴스 하는 그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 지도자가 보이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패보다도 더 공동체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걸 내가 요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환멸의 시대 이외에는 다른 제목을 붙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출판사랑 오랫동안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네, 그래도 환멸의 시대는 너무 부정적이라서 그런 제목을 달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쓴 칼럼 중에 한중간쯤에 쓴 칼럼에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제가 조국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그 환멸과 절망 사이를 오가던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제목으로 해서 그런 제목이 된 거고요. 절망할 권리라는 말은 사실은 논리적인 표현은 아니죠. 절망할 권리라는 말이 제가 쓴 맥락은 지금 너무나 절망스러운, 사실은 절망을 넘어선 환멸스러운 일들을 지난 정권에서 한국 사회의 질적 변화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겪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국 사회는 또 한편으로 많은 걸 이루었죠. 민주주의, 또 경제 성장을 이룬 건 분명한데 우리가 이룬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우리가 지난 20세기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끔찍한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비극을 다 겪은 민족은 없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의 역사를 우리가 거쳤죠. 해방이 됐지만 바로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또 냉전에 의한 분단이었죠. 냉전 시대를 살아야 했고요. 이것이 결국은 내전으로 또 이어졌어요. 한국 전쟁. 사실은 형제들 간의 전쟁을 겪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사독재 30년을 겪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 역사까지. 이건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에 총망라한 거예요. 그걸 다 겪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또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성취를 이룬 우리의 선조들을 봐서라도 지금 우리가 환멸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절망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쓴 그런 맥락입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여기 혹시 예. 독일에서는 이제 비판 교육을 기본적으로 예. 아이들이 받고 있고 예. 지금 기각한다는 건 사실 독일에서 저는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비판은 기반은 다르지 않지만 일단 학생들이 정상 기반의 영역이 많잖아요. 영역이 너무나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경우는 아이들도 이렇게 기반적인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을 여기 지금 같이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사실 독일에서도 많이 나오는 논쟁 중에 하나예요. 독일에서는 지금 비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의 기본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일 교육 자체를 크리티쉐 페다고기 이런 표현을 써요. 크리티쉐 페다고기.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의 과정에서 비판 능력도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육의 핵심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한 사회의 제도, 질서, 규범,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습득해서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 적응. 이게 어느 나라나 교육의 기본이죠. 이른바 socialization, 사회화라고 부르는 거죠. 어느 나라나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적응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의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적응해서 안 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 제도, 가치, 의식 그것이 과연 뭔지 그걸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그걸 비판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왜 독일이 이렇게 유난을 떨겠어요?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죠. 그렇죠. 역사 때문에 그렇죠. 역사. 그 역사에서 히틀러의 역사라고 하는 너무너무 끔찍한 역사고 20세기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민족이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특히 그 중에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죽여요? 인간을 공장식으로 죽인 이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죠. 인류에 대한. 유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에요. 인간성 자체에 대한 범죄죠. 용서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고
어떻게 독일인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있었나? 이 부분을 해명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전후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이렇게 된 것이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수능의식, 복종의식. 독일 교육은 특히 그 이전까지 복종과 수능, 이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쳤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히틀러 범죄가 가능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독일은 아예 교육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유인이자 자기 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사유의 결과로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비판,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게 독일 교육이 된 거고, 그것을 시작한 게 50년 됐어요. 50년. 그걸 50년 동안 그런 교육을 시키니까 지금 독일은 어떤 나라가 됐나요? 50년 동안 그런 교육을 시킨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비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을 뿐만 아니고 또 독일의 경우는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히틀러의 그러한 역사적 참상에서 배운 거예요. 왜 경쟁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할까요? 히틀러 파시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경쟁을 그렇게 나쁜 거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히틀러 파시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판 능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세계관이 어떤 건가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이 세상은 무한히 경쟁하는 거대한 정글이라고 봤죠? 이것은 히틀러만 본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 이 세상을 그렇게 봤죠. 소위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경쟁의 정글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윈의 법칙, 적자생존, 약육강식, 자연도태, 이런 자연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이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내세운 그러한 이론이죠.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완전히 세기 말에 사상을 지배했던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제국주의자들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밑거름이었죠. 세기 말에 어마어마한 제국주의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상적인 토대가 바로 소셜 다윈이즘이죠. 인간 세계 또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적자가 생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논리를 우리도 이게 젖어 있어요.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도 똑같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도 똑같이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의 토대를 두고 있었죠. 일본 제국주의나 독일 제국주의나 다 똑같은 기반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히틀러의 논리가 전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소셜 다윈니스트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도 힘을 길러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야 되고, 이런 논리들을 한국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논리로 보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이치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순리고,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고 조금 학대하고 조금 학살했기로서는 뭐가 그렇게 잘못됐지? 이런 논리를 편 거예요. 이게 히틀러 파시즘을 정당화시켜주는 정치 논리로 작동한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했을 때 이걸 근본적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근본적인 과거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68혁명 이후에 독일에서 있었던 가장 큰 사회적 논쟁이었어요. 당연히 과거 청산을 하면 인적 청산해야 되겠죠? 과거 나치 시절에 못된 짓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소시효 없다. 다 없애버렸죠? 지금도 남미에서 옛날에 못된 짓 하고 지금도 잡아오잖아요. 지금도 재판하잖아요. 공소시효 없어요. 인적 청산해야 되고 또 나치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들 이것도 다 청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청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전후 독일사회, 68혁명 이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명제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 같은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독일인들이 또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게 독일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적 청산, 제도적 청산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 근본적인 청산이 필요하겠죠? 그건 뭐예요? 정신적 청산.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소셜 다윈이즘에 있는 거죠. 이 세계를 무한한 경쟁이 이루어진 정글로 보고 끊임없이 인간을 우열을 나누고 인간의 우열을 나누고 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지배를 당연시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게 한국 교실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을 12년 받으면 바로 경쟁, 우열, 지배. 이 사상을 몸에 완전히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파시즘 사회로 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건 일상의 파시즘이에요. 점점 더 경쟁을 더 격화시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우열을 나누고 우린 우열만 나누나요? 교실에서부터 너는 5등급, 너는 7등급, 너는 9등급. 인간이 무슨 한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러한 행태를 학교에서부터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경쟁을 내면하고 자신을 우열의 구도 속에 배치하고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지배받는 걸 당연시해요. 파시스트가 되는 거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을 너무나 버릇없이 대하고 그걸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성이에요. 지금 한국은 특별한 파시스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파시스트예요. 그걸 일상의 파시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상의 파시즘. 우리의 일상 자체가 완전히 파시스트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역사적 자료가 저는 2년 전에 의사들이 데모하면서 내보낸 성명서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이 의사수, 공공병원 의사수가 지금 한국이 OECD 전체에서 가장 적은 거 아시죠? 가장 적어요. 그것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의사수가 가장 적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 덕분에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비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국민들도 처음 그때 관심을 가졌죠?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가요? 의사 수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아세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합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우리의 경우는 2.4예요.
2.4. 그러니까 1000명의 인구당 의사가 3명이 안 돼요, 우리 지금. 그래서 OECD 안에서 가장 의사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해요. OECD 평균은 얼마겠어요? 3.4예요. 3.4. 우리보다 한 명 많아요. 이게 적은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당 한 명이 많은 거예요. 우린 지금 몇 명이죠? 우리 인구가 5,200만이죠. 그러면 얼마 모자라는 거예요? 1000명당 한 명이 5,200만이니까 우리 인구가 52,000명의 의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모자란 거예요. 독일이 4.4예요. 독일과 비교하면 10만 명 이상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사 수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되니까 특히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건. 너무 적다는 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방역에 완전히 목숨을 건 거예요. 방역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방역이 무너지는 순간 의료체제 전체가 붕괴됩니다. 지금 너무 허술하니까. 그래서 방역에 목숨을 건 거지 무슨 방역에 K 방역을 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뭐예요?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 이상이 부족합니다. 5만 2천 명 정도. OECD 평균. 근데 이 양반이 좀 통이 적잖아요. 저는 최소한 3만 명 정도 늘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줄 알았어요. 겨우 3,000명을 늘리겠다고. 3,000명. 더 놀라운 건 뭐예요? 3,000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그 비상시국에 의사복을 던지고 허리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못 늘린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에요. 거기서 나온 데 그친 게 아니라 이들이 내보낸 성명서를 한번 보세요. 성명서 보신 적 있죠? 그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칼럼에 이 이야기를 쓰면서 그 성명서 그대로 또 한번 인용을 했어요. 제가 거의 외웠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뭐라고 썼나요, 거기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으십니까? 그대로 인용이에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한 의사, 혹은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추천제에 의해서 공공병원의 의사가 된 의사,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의사들의 성명서는 한국 교육이 실패한 게 아니라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봐요. 정말. 초등학생 있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요. 실력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 의사 되는데 왜 전교 1등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이들은 학교 다닐 때 자신들이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 만들어내는 너무나 미성숙한 인간들이에요. 의사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70대 중반이 넘는 사람들인데 동창회에서 만나면 이런다는 거예요. 아, 너 2학년 2학기 때 전체에서 35등 했지?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학교에서 몇 등 했다는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미성숙한 사회인 거예요. 한국 사회 자체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의사들의 성명서라고 보고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독일에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정책을 내놨어요. 전체 의대 정원의 50% 증원. 50% 증원하면 아마 10만 넘을 거예요. 10만. 의대 정원 자체가 엄청 많으니까. 그걸 대책으로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의사협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환영.
예? 지금 우리 의사들이 팬데믹 때문에 과로사 직전에 있다. 그리고 독일의 의료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 그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일의 의사들은 다른 의사를 어떻게 보나요? 함께 가야 하고 보호해야 할 동료를 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경쟁자적으로 보고 앉아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의사만인가요? 변호사 똑같죠. 변호사 수도 OECD 전체에서 가장 지금 그런 나라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됐는데 여기 누가 들어와? 이건 완전히 파시스트적인 그러한 생각이 한국인들의 삶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 그래서 독일에서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 교육뿐만 아니라 경쟁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68혁명 직후부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를 봐서 지금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비판 교육, 두 번째는 경쟁 교육의 지향. 그걸 넘어서야 된다. 경쟁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70년에 독일은 교육 개혁을 해요. 교육 개혁을 하는데 여기서 교육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요. 이 원칙에 따라서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학교에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학교 간의 경쟁도 금했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 자체가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이 아비투어에는 90%가 붙어요. 90%. 아비투어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다음 해 안 가도 돼요. 10년 후에 가도 돼요. 20년 후에 가도 돼요. 그런 아이들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 필요성 딱 느낄 때 그때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20대 말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이 절실할 때 그때 딱 공부하러 들어가요. 그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죠. 모티베이션이 확실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열어둔 거예요. 이게 우리랑은 너무나 다른 것이고요. 제가 지난 2달 전에도 한 달 동안 독일에 갔다 왔는데 독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얻었죠. 제가 독일에 살면서 가장 놀랍게 생각한 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세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간에 너무나 당당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또 무슨 기숙사에서 기숙사를 관리해주는 사감을 하든 관리자를 하든 또 뭘 고치러 오는 기술자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열등감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또 오만한 엘리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믿어지세요, 여러분? 네?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죠. 열등감이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나? 네?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소위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이 더 큰 거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커요. 저도 판검사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 항상
한 2, 3차쯤 가면 꼭 그 얘기 합니다. 야, 누리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서울지검 못 간 거 아니야? 너는 알지? 꼭 이래. 알긴 뭐라고. 아니, 제주지검에 있으면 안 돼요? 수원지검에 있으면 실패한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들은 다 이 세상 자체를 다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로 봐요. 에?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가 있고, 이게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이에요. 전형적인. 한국인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중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술 좀 취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서울대 못 간 줄 아니? 아, 누가 뭐래요? 아, 중대 있으면 안 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한국 사회가 다 그런 거 아시죠?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항상 학교 다닐 때 몇 등 몇 등으로 점수 지어지는 그 질서 속에서 이러한 위계적 사유가 체질화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나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독일 아이들의 경우는 왜 그렇겠어요? 학교에서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고 아이들 일체를 줄 세우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너무 당당한 거죠.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그림 잘 그리는 아이보다 우수하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아, 쟤는 숫자 가지고 노는 걸 재밌어 하네? 이상한 놈이네? 나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재밌는데?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저 아이가 더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모든 기회를 다 열어놨기 때문에 나는 그 기회를 안 택했을 뿐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우, 난 저거 책 보고 이러면, 아유, 그건 안 좋아요. 안 했을 뿐인 거지. 못한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공정하다는 착각. 저기서 샌델 교수가 비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 사회를 오늘날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로 분열시킨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엘리트들의 오만. 오만한 엘리트들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들었고, 그들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저 책에서.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독일에서 8년 동안 살면서 오만한 엘리트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 처음 했어요. 저걸 읽으면서. 미국 사회를 오만한 엘리트들이 다 망쳤다고 하니까 저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 처음 했어요. 제가 8년 동안 지낸 많은 사람들, 거기서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요. 대학 선생도 많이 만나요. 의사들, 변호사들 많이 만났습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자,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8년 동안 오만한 엘리트를 한 명이라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처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독일에서 과연 오만한 엘리트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 명도 생각이 안 나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오만한 엘리트를 만난 적이 있냐? 제 처 한참 생각, 그 다음날 얘기하더라고요. 없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 세 분이 계셔요. 독일에서 박사를 하신 연구소 교수님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이 세 분이 다 한 명도 없대요.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오만한 엘리트가 없는 나라가 믿어지세요? 그 중에 한 선생님 최근에 하시고 베를린 대학에서 생태 경제학을 하고 오신 분이 한 명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 교육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경쟁을 시키지 않는 교육.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했다, 이게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걸 좋아서 했을 뿐이지 내가 남을 이기고 이걸 했다, 이런 의식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없고 오만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정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